예, 최저임금 문제가 뭐 일단은 확정이 됐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리고 이제 그 후폭풍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도 이제 내일 나올 예정이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이 여파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 또 어떻게 갈지 또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이 소위 말해서 을과 을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과 또 뭐 소위 말하는 알바생들, 거기 뭐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들 간의 좀 약자들 간의 을과 을의 전쟁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뭐 프레임론이 좀 있었죠. 근데 좀 일단 어제 이후부터 오늘부터 상황을 보면은 이 프레임이 좀 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최저임금 인상의 좀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동안에는 좀 가려져 있었던 얘기들이 표면으로 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을과 을과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을과 을 간의 무슨 어떤 전쟁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뭐 언론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게 과연 본질인가라는 그런 걱정하시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최저임금 분야가 적용되는 분야는 갑의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을과 병과 정가의 그렇죠.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인데, 사실 이 갑의 공간에 어떤 거대한 어떤 돈의 흐름을 갖다가 을의 공간으로 내려보내는 어떤 정책이 없이 서로가 없는 아주 힘들게 사는 을의 공간, 병의 공간, 정의 공간만 자꾸 건드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발상이죠. 따라서 지금 이 어떤 이렇게 어떤 다른 문제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불거지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이제 프레임이 바뀌면서 네네네.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대료 문제, 네네네. 그 다음에 뭐 불공정 어떤 관행들, 네네네.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대략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네네네. 그렇죠. 같은데, 예예예. 이 세 가지를 뭐 다 이 자리에서 뭐 논의하기에는 조금 방대하고요. 네네네. 윤 평론가님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 그다음에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 자체를 갖다가 사실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갑을 그렇죠. 관계를 예. 짚으시는 거군요. 갑에만 지금 돈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갑은 이익을 보는 거고, 을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빡빡한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꾸 을의 공간에서, 을과 병과 정가의 공간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건 답이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불공정한 관행 자체를 갖다가 줄여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내년에 이제 내년이나 내일이군요. 네네. 그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을들 또 네네네. 병들, 네네. 이들에 대한 이제 지원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상당히 타겟팅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뭐 소상공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네. 일단 저소득층 같은 경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EITC, 즉 근로장려세제 얘기가 나오고, 뭐 네네. 구직활동 지원금 얘기도 네. 나오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네. 근로장려세제는 앞서 저희 이할라 기자도 이제 이렇게 크로마를 통해서 쭉 예, 설명을 예. 해드렸습니다만, 네네. 사실 이 근로장려세제 얘기는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소득이 확 줄었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네. 계속 나오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현재 있는 제도 중에서는 제일 저소득층에 대한 확실한 지원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의미죠. 예, 당연히 그럴 거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아까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을의 공간이 편안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자영업자들은 점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자꾸. 옛날처럼 오프라인 기반의 경제가 아니라 자꾸 온라인 기반으로 그렇죠. 되니까 사실은 지금 도소매 업종이라든지 뭐 식당들도 마찬가지고요. 숙박 외식업계, 숙박 외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자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고용시장의 왜곡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자영업자로 계속해서 밀려들고, 그러니까 과밀화되고, 그렇죠. 경쟁도 과밀화되면서 심해지고. 경쟁은 점점점 심화되고 여건은 점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 탈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최저임금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정부의 복지 정책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가 됐든 아니면 기타 어떤 복지 정책이 됐든 이 부분이 확대되지 않고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제가 최근에 읽은 자료 중에 네네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딱 그 상황이거든요. 네네. 게다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은퇴 그렇습니다. 이제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네네. 말씀대로 그 양반들이 50대 중반, 많아야 60대 뭐 초반 이 정도 되는 연세인데 아직 팔팔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자영업을 하시기가 쉬운 건데 워낙 과밀화돼 있고 경쟁도 심하고 내수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 배우고 사회 경험이 적어도 30년 이렇게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조금 어떻게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이 되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고용시장의 왜곡을 갖다가 바로잡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영속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 장하준 교수가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자본가로 우리는 밀어넣고 있다. 그 자본가라는 건 창업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창업이 되는 사람들, 그럴 역량이 없는 사람들을 정부 지원이 뭐 자영업자들한테 그 대출도 많이 해주고 의외로 사실은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정책이 주안점이 돼야 될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갈 만한 어떤 일자리를 갖다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 설사 일자리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사회 안전망을 지금보다 훨씬 대폭적으로 강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얘기죠.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따라서 지금 뭐 혁신성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집중되지 않으면은 이 자영업자 문제는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게 되면 큰 숙명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부의 혁신 정책, 혁신 성장 정책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청년층이라든가 어쨌든 뭐 이렇게 창업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 회사가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은퇴한 세대들,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가는 이런 분들을 좀 더 그분들이 그동안 20,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 그게 꼭 그게 창업이 되는 게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뭐 제가 보기에는 창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우리는 너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건 중소기업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에 물론 자영업자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중소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중소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인 역량이 집중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이런 고용 문제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흡수를 할 수 있으면서 사실은 중소기업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이 모자란 줄 제가 알고 있어요. 한 20만 명 정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그리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임금 차도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그게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서 개선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자영업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어떤 돌파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이 어떤 어려운 상황, 자영업자들의 위기라는 이 상황을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좀 갈 수 있는 양질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포커스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걸 보면은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쪽이 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EITC 같은 경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정부의 이런 예산 지원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커싱이 그러니까 초점이 이런 쪽으로만 가는 데서 조금 더 확대될 필요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군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 그다음에 제 2차, 3차로 내려가는 그 하청 구조 자체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이게 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중소기업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지금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자원들, 가령 뭐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대기업으로 우리나라가 엄청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 물기를 돌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해서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죠. 강건한 중소기업들을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은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 문제를 푼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려서 뭐 될 문제는 결국 아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이거에만 좀 매달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을과 을간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졌던 거고.
일단 좀 뭐 공정에서도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네네네. 불공정한 거래 관행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겠다라는 것만큼 일단은 현재로서는 방향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